그렇다면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가상화폐 보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오히려 정책, 간섭을 받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가 간의 환율이나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가치를 오히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보도나 입소문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례들이 막 들리면서 이게 광풍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해당 부채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모두 갚았다. 오. 이런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예. 너도 나도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중앙은행이 가상화폐 강풍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에 뚫려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현재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너도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손실액이 굉장할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난 19일 기준으로 유빗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해킹으로 보유 가상화폐의 17%를 잃고 파산을 신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빗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172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일반 화폐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뭐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예, 근데 정부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되는 제도인데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상화폐 거래 때문에 이용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예. 그 소비자가 100% 자기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빗도요, 이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들이 100%다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예. 이 잔고의 75%를 먼저 선출금을 해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자산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75만 원을 먼저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뭐 파산 절차가 종료를 하면 주겠다고 네.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 조금 불투명하고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넘어서 추가로 손해 피해액을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별도의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직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러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유빗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건의 경우에도 잠깐 살펴보면요. 네. 그 이번 파상을 당한 해킹 이전에 4월경에도 이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북한의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침투해서 네. 자국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해킹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네.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한번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122만여 명의 회원을 둔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천만 원을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모 씨가 사용료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가상화폐 부분인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뭐냐면은 보통 범죄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방금 판결에서처럼 추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추징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과연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객관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변호사시잖아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재산 추징은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 이런 부분만 되는데 객관적 기준 가치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까요? 예, 사실 그 장 변호사님의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예. 그 이번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추징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은 이유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추징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 특정 어떤 것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 수익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특정만 될 수 있다면 추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이게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파고들고 따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적법하게 몰수 내지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